가급적 떠오르는 시장,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이제 혁신적인 시장, 뭐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있고, 로봇.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 있고요. 예. 이전부터 이제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주식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데모테크의 제일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전 대표셨고요. 지금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이신 김경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1년 넘었죠, 저희 뵌 지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그 은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으셨었는데 이번에 또 책을 쓰셨네요. 데모테크가 온다. 예, 이 그렇습니다. 책인데 예. 이 데모테크가 어떤 얘기입니까? 예, 데모테크가 어떤 분 제가 데모테크라고 뭔가 했더니, 그 로봇 영화가 떠오르는데. 예, 데모테크라고 발음을 하셔야지 데모테크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냐 이런 그러게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데모는 이제 데모그래피가 인구 구조, 인구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테크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큰 흐름하고 지금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의 변화 이 두 가지의 교차점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의 기회가 생겨난다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일종의 이제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써놓은 것입니다. 네. 예. 사실 인구와 관련해서 이야기 한국에서도 참 많이 있잖아요. 예, 점점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예, 있고 예. 뭐 그래서 이제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예.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일단 한번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예. 한번 좀 맞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조업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한국도 뭐 사실 제조업 국가고요. 예. 뭐 일본과 독일도 이제 제조업 그렇습니다. 국가로 상당히 대표적이죠. 유명하죠. 예. 왜 제조업이 함정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어느 나라나 제조업 국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영국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영국이 제조업의 대선배격인데요. 20세기 초부터 해서 한 1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제조업 부분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뭐 대표적으로 보시듯이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80년대에는 이제 대공황 이후 최고로 어렵다고 했다가 이제 90년대 극복을 하게 되죠. 일본은 뭐 아직도 잘 극복을 못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조업이 이제 그전에는 비용을 싸게 해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하다가, 비용을 싸게 하는 그 뒤에, 추격자들이 기술력을 따라오니까 이제 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국가들은 첫 번째로 이제 $10,000, $15,000 정도에서 이제 중진국 함정에 한번 빠지게 되고요. 이걸 이제 못 벗어나는 곳들이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거기서 이제 추락을 해버린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점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해서 이제 $30,000 정도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또 한번 $30,000 벽에서 또 한번 되게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본이 이제 93년, 4년 이때 1인당 소득이 1인당 GDP가 $40,000였는데 네. 지금도 $40,000입니다. 30년 지났죠.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그 선진국들이 $30,000에서 $40,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15년씩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 이때 가면 $30,000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의 소득 부분에 있어서 1인당 GDP나 이런 소득에서는 조금 정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제조업의 함정이라고 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제조업 국가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 제조업 국가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급성장하는 데는 제조업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워낙 생산성이 확 증가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단점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극복해야 될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도전자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전을 잘 극복한 경우가 이제 미국, 이고 이제 독일은 이제 통합 때문이긴 한데요. 독일도 좀 극복한 예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기서 이제 상당 부분 정체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그 제조업 국가로서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그 소니와 뭐 이런 기업들로 대표되던 것 생각해 보면 완전히 몰락했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항상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 독일은 이미 그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아, 제조업 국가로서요? 예, 예. 그전에는 이제, 80년대 일본하고 똑같이 이제 플라자 합의도 겪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일이 이제 통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7, 8년 동안에 독일이 망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을 하면서 2001년, 2002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독일 경제가 확 성장을 하면서 독일은 유럽의 이제 지금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독일이 나와서 메르켈 총리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년 동안에 사실은 경제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이제 선진국이냐? 당연히 선진국이죠.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2.5배 정도가 되니까요. 독일보다 총 GDP가 더 큽니다. 일본은 상당히 큰 나라에 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은 아직도 이제 소재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서 바이오라든지 화학 이런 쪽에서 기술력은 뭐 여전히 기계 분야 이런 데는 아주 뛰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뭐 노벨상 받은 거 아시다시피 이제 기초 부분이 튼튼하고 하니까 일본은 뭐 여전히 아직 1인당 GDP는 4만 달러이지만요. 4만 달러는 뭐 작은 건 아닌데요. 여전히 이제 선진국이고 다만 80년 중반에 일본이 너무 강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때 뭐 G2 국가였잖아요. 예, G2뿐만 아니라 주식 시가총액으로서 미국을 처음으로 앞질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득 3만 달러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겠죠. 근데 미국하고 일본의 예를, 미국하고 독일의 예를 좀 보시면은 좋을 텐데요. 미국이 이제 80년대 무지무지하게 대공황이 최고로 어렵다 했을 때 90년에 이제 완전히 탈피하게 되는데 그때 90년대 나온 것들이 보시면은 뭐 넷스케이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막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혁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국가에서 한 단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이 꼭 필요한 것이고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 민간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혁신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 생산성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냥 가지면서 한번 버텨보자 하는 것은 미래가 확실하게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하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합을 하면서 유로 환율로 다 단일화되다 보니까 독일의 이전에 마르크화는 강세였다가요. 유로화 환율이 되면서 평균적으로 이제 환율이 움직이게 되니까 환율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수출 국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조업 국가들은 대부분 수출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그 하나는 독일은 그랬고요. 독일에 이제 노동시장 계획을 슈레더 총리 때 왕창 했었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탈피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투자라는 것하고 그다음 환율 부분에서 가급적 우리가 경상수지를 통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올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강세를 만들지 말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그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오래전에 우량주라고 생각한 제조업들 뭐 포스코라든가 했다가 뭐 반토막 났다, 3분의 1 토막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조업 국가로서 우리가 쇠퇴기를 겪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도 이런 제조업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혁신이 일어나서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이런 쪽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고로와 관련해서 그럼 어디에서 혁신을 낼 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중화학공업 이제 먹고 살아왔던 그 분야가 아닌 그 다른 쪽에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뭐 완전히 4차 산업 뭔가
IT를 접목을 해서 뭔가 또 새롭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제가 보니 뭐 그쪽을 IT나 4차 산업혁명을 결합시킨다고 해가지고요. 부가가치가 그래 크게 날 부분은 별로 없고요. 아시다시피 이전에도 혁신이 일어날 때 이제 범선이 있었습니다. 범선에서 전기선으로 바뀌게 네. 되는데요. 범선에 대한 혁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선에 돛대를 여러 개 만들었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돛대를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이 화물을 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범선하고 전기선이 거의 100년을 겨루다가 결국 전기선에게 이제 완전히 밀려나게 돼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혁신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부분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일으키는 부가가치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부가가치가 크지가 않다는 것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얻을 시장이 크지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카오도 있고 합니다만은 카카오가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은 영역이 훨씬 큽니다. 기술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타겟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 떠오르는 시장,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이제 혁신적인 시장 이쪽을 타겟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주가가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데모테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6가지 정도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데모테크라는 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이번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혁신 부분은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데모그래피라고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면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이 혁신 부분에 더 추진력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주요한 앞으로의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텔라닥이라는 이제 원격 진료 회사가 2월 초에 비해서 저점은 이제 지금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거의 반토막이 이제 떨어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혁신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 변동이 큽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이 이제 보급될 거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그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앞으로 시장이 원격 진료 물어보면은 다 이제 대답을 하세요. 그것도 앞으로 잘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경쟁이 치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기술의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미국의 부호 중에 한 명 밴드빌트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밴드빌트 대학교도 있는데 그 유명한 이제 명문이죠. 그 밴드빌트가 원래는 이제 선박왕이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하천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시시피를 비롯해가지고 오데오도 있고 그러니까 선박왕이었는데 밴드빌트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철도가 미국에 드디어 놓아지기 시작했는데 야 이거 세상이 변하겠구나. 언제 선박에서 철도로 가겠구나 이런 흐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에서 철도회사 주식을 다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밴드빌트가 선박왕에서 이제 철도왕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밴드빌트에 이제 제일 시니어가 사망할 때 이제 유산 상속을 물려주는데 그 철도회사 주식을 이제 너무 철도회사 주식이 많아서 좀 팔아서 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주식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JP 모간이 그걸 담당했었는데 미국의 월가에 이제 그걸 팔기가 힘들어서 런던에 가서 팔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때 철도 주식을 많이 모았는데 제가 이제 밴드빌트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텔라닥을 말씀드린 것은 기술의 흐름 몇 가지의 이런 테마에 해당되는 흐름을 보시고 좀 투자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이제 테마를 말씀드린다면은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산업은, 거기에 비해서 시장은 이제 전체적인 확장은 좀 약한데요. 이제 뷰티 산업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면 자동차, 조선, 예. 중공업, 화학, 예. 사실 요새 주식이 또 그 경기 민감주들이 아주 요즘 활발하게 상승해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랬긴 했는데
어쨌건 이런 분야가 아닌 구산업이 아닌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된다. 투자의 기회를. 이게 이제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그 뭐죠? 무형자산에 투자를 해라. 무형자산이 큰 기업에.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법도 생겼는데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유형자산으로 다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PBR 같은 경우도 이제 Price Book Ratio라고 그러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그 테크놀로지의 자산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운용사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업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이 이제 사실은 보면은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혁신 기업들 보면은 뭐 적자나고 그러는데도 막 그렇죠. 이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거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테크놀로지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정확하고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무형자산인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평가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그렇죠. 그러는데 그 시장 그걸 이제 평가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뭐 화랑을 보이면서 경기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렇죠.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요, 이게 한 1년, 2년, 3년 이런 정도 보시면서 야, 이 주식 또 좋아지네. 이제 이런 겁니다. 전통주, 경기 민감주가 또 좋아지네. 이거 갈 건가 보다. 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컴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이런 게 좋은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3년 동안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막 2배씩 오르면서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이제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 아파트 사가지고 2배 벌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투자하겠다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3년, 5년 텀으로 일어나는 이쪽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길게 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길게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기간을 한 몇 년 후를 예상하면서 한 10년 정도 10년 보셔야. 후를 생각하면 투자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어디를 골라야 될지가 나올 수도 있네요. 전통주나 경기민감주는 저러다 다시 이제 또 그렇죠. 떨어지고 1, 2년 뭐 지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다 이제 세월이 한 10년, 한 15년 흐르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를 확연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저 이전부터 이제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주식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데모테크의 제일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공단 그렇죠. 기준으로 하면요. 병원을 내원하는 분들은 65세 이상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쓰는 병원비가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65세 미만에 비해서는 병원비를 2.7배 정도 더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900만 명 되는데요. 그게 한 2050년 되면은 1,900만 명이 됩니다. 1,000만 명이 더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시장이 무지무지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은퇴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선진국이 그걸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에 비해서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8억 명이 증가하고요. 2060년까지는 11억 명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한 3배 정도만 한 그런 이제 65세 이상 인구만 모여 사는 미국만한 나라가 3개 생겨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이제 무지무지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그때 이제 제가 트렌드 부분으로 이게 뭐 저는 종목은 모르겠다. 바이오 기업 어느 놈이 잘 될지 아까 텔라닥처럼 뭐 어느 놈이 꺼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섹터가 갈 것만은 확실하다 했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헬스케어 안 올라간다. 헬스케어 겁나겠다. 그때 이제 저는 헬스케어 겁나가면은 좋다고 사시고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바이오 섹터의 ETF를 한번 보시면요. 한 20년 정도 이렇게 두고 미국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만큼 긴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미국 데이터를 이제 ETF 데이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20년 정도 보시면은 이게 쫙 S&P 500하고 갭이 계속 쫙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여러분들의 뭐 자녀도 해당되겠고 여러분들도 해당되겠는데요. 당장에 이게 수익률이 뭐가 좋네, 뭐가 나쁘네 생각하시지 말고 이 트렌드에 투자해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무던하게 계시면은 한 10년이 있으면은 이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줄 겁니다. 네. 사실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장기 투자 개념으로 그래서 예.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그 섹터를 담는 예, 예. 바이오 헬스케어 그게 이제 좀 더 안정적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진득하니 기다려야 되는데 예.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이게 그냥 화끈하게 올랐다가 막 이렇게 그걸 등락을 이용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런 의욕과는 달리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예. 저희 이제 기질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저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한 10년, 15년 지나서 이제 누가 수익이 좋을 것인지 한번 두고 보자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의 기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질로 해가지고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은 한 6, 7번 먹었다가 한 번에 이제 잘못하면 거꾸로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일을 잘 못합니다. 다 그렇죠. 오롯이 거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시지 말고 장기 투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다 나이가 들고 늙고 이렇다면은 미국에는 이민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되게 젊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 투자한다 하면은 미국에 엔비디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는 것들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주에 투자하신다는 것은 그 기술주의 기술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부가가치를 얻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외 고령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해외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열심히 현재 우리 삼성전자나 뭐 안 그러면은 은행주 같은 경우 거의 한 60%를 외국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배당 다 해주면 이제 그 배당을 가져가게 되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들의 부가가치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 선진국을 하는 것을 배우면은 됩니다. 선진국의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해서 그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하느냐? 저는 이제 그게 앞으로 큰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10년, 15년 동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큰 흐름은 앞으로 50년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할 흐름이 바로 인구구조 변화하고 그게 고령화이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앞으로 최소 50년 동안은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변화의 등에 올라타는 것 그렇게만 투자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절대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